외신. 오늘 외신 3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CNN인데 오늘 CNN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가 브릭스, 여러분 브릭스가 다 아시죠?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게 브릭스입니다. 이 브릭스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만약에 달러가 아닌 새로운 통화를 추진하면은 앞으로 너희 다섯 개 나라들한테, 아니 다섯 개 나라 아니야, 브릭스에 포함된 나라들한테 관세를 100% 올릴 거야. 협박을 했죠. 100%. 근데 브릭스가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각자 브릭스라는 이름이 그 앞 글자 따갖고 나온 거 아닙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데 브릭스가 금년부터 늘어났죠. 원래 2011년에 출범했는데 올해 초 여기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이집트 지금 추가됐습니다. 추가돼가지고 브릭스가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2월달에 34개국이 브릭스에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브릭스는 절대로 만만한 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브릭스는요. 우리가 EU 얘기하잖아요. 브릭스도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 동맹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 브릭스를 향해서 계속 브릭스 안에서 룰라도 그렇고 피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달러 기반의 이런 통화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갖고 지금 달러가 아닌 다른 거 통화하려고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받는 거죠. 트럼프가 옛날부터 계속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예 대놓고 협박을 한 거죠. 기사를 보면 트럼프가 브릭스 회원국들이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들한테 앞으로 100% 관세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 경제에 진입할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앞으로 미국은 너희와 뭐 안 할 거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나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미국에 지금 무역국 있잖아요. 최대 무역국 3개국이 어디냐면 중국, 캐나다, 멕시코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관세 25% 올린다고 협박했죠. 너희가 마약하고 불법 이민자들 막지 않으면 올릴 거야. 그래서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 열받았어요. 열받아갖고 야 그러면 같이 죽는 거야? 너희 그러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브릭스까지 건드리고 있는 거야. 러시아, 인도, 브라질. 여러분 인도하고 브라질도 엄청 큰 나라예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이 망할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의 협박으로 지금 이 주변국들 캐나다, 멕시코, 중국 그리고 브릭스 다 겁먹고 아유 트럼프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엎드리면 모르겠지만 지금 트럼프는 전 세계 그 동맹 국가들 있잖아. 강한 국가들과 지금 다 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지? 미친 거 아닌가? 만약에 그 나라들이 똘똘 뭉쳐갖고 아예 그래 미국을 배제시켜버리겠어.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지? 물론 모든 나라,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고 워낙 세계 경제 중심에 있기 때문에 크긴 크지만 미국이 이런 식으로 먼저 싸움을 걸고 배제시켜버리면은 이 나라들이 그냥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진짜 잘못하면은 새로운 형태의 신냉정 시대가 벌어지겠다. 새로운 시대의 신냉정. 이념이 아니고 미국이 완전히 그냥 미국 일방주의. 야 우리 편 할래 안 할래? 윤석열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딱 붙어가지고 우리 미국 편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 미국 제외한 모든 나라로부터는 왕따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옛날에는 이념에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념에 따라서 옛날에는 냉전 시대 때는 서로 이 공산권과 자유권이 자기들끼리만 서로 무역을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냥 미국의 일방주의에 따른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나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오늘 하고 있는 짓을 보면요, 참 이상하다. 이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하나도. 그래서 트럼프가 어디까지 할지 몰라. 지금은 트럼프야 원래 그냥 말만 세게 하는 거고 뒤로는 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브릭스한테 아예 대놓고 싸움을 걸어가지고 과연 브릭스에서 앞으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긴장이 되는 거죠. 계속 브릭스에서 이 통화를 이 달러 이외의 통화를 지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분 나쁘겠지. 지금 뭐 전 세계가 통화가 달러 중심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막 지들 멋대로 그냥 돈 그냥 막 찍어내고 막 그래버리잖아요, 그냥. 하여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거 엄청나게 큰 사실은 도박이죠. 두 번째 기사는 폴리티코인데요. 야, 폴리티코에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거에 지고 나면은 그 후폭풍이 워낙 큰 거죠. 이게 어떤 기사냐면은 민주당이 지금 해리스 때문에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해리스가 선거에 졌잖아요. 선거에 졌는데 선거 진 다음에 그 캠프에 지금 빚이 2천만 달러가 있다.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0억 빚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펀더라이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지금도 해리스 이름으로 지지자들한테 매일이 하루에 막 두세 개씩 간다는 거야. 50달러씩 기부하라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졌는데 지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기부하라고 이메일 보내면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 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는 이미 선거가 끝났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기금 모금 이메일을 계속 보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해리스의 이메일은 여전히 50달러만 기부해도 우리의 싸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식의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싸움 졌는데 뭐. 이러한 모금 요청은 해리스 캠프가 2천만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메일에서는 이 부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고 대신에 재검표 노력과 법적 대응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또 설명을 합니다. 해리스 캠프는 선거 당일에 부채가 없었고 앞으로의 보고서에서도 채무가 보고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부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저 부채 그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일부 민주당 당원들은 이 같은 모금 방식이 당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리스의 모금 이메일이 하루에 두세 차례 발송이 되고 있고 이미 14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는데 기부자들에게 계속 추가 기부를 요청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요, 사실 이런 식의 선거 이후에 모금 활동 해가지고 빚 갚는 거는 해리스가 처음이 아니래요. 이미 힐러리 클린턴도 졌잖아요. 이 트럼프한테.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때도 부채 상환을 한 적이 있대. 그래갖고 사실은 해리스가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고, 또 민주당 이거 만약 이메일 받은 사람이 그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구독을 취소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냐면은 선거에 지니까 그냥 욕을 먹는 거예요. 선거에 지니까. 지금 폴리티코는 거의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아니, 돈을 내고 안 낸 거는 기부자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기부자가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민주당에서 해리스가 하고 있는 게 꼴불견이다. 너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지금 막 공격하고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치적인 서로 이 싸움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고 나니까 이렇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당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빨리 회복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엄청 엉망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요, 프랑스
기사인데, 이거는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유념해서. 뭐냐면, 지금 프랑스가 마크롱이 대통령이지만, 이번에 의석수가 확 줄었잖아요. 확 줄어가지고, 지금, 원래,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크게 정당이 지금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좌파 정당이 있고, 그리고 마크롱은 중도 우파가 있고, 그리고 르펜이 있는 구구파가 있죠. 지금까지 프랑스는 중도 우파하고 구구하고 거의 연정 형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프랑스의 정치 형태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뭡니까? 뭐지요? 프랑스는 둘 다 가지고 있죠.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제의 성격도 있고 의원 내각제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랑스 같은 정치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원집 정부제라고 하죠. 이원집 정부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을 해요. 총리를 임명하지만 의회에서 과반이 총리를 인준 안 하면 총리 사퇴해야 돼요. 다시 임명해야 돼. 그래서 총리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대통령이 의석이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총리로 못 앉히죠. 그럼 결국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총리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껄끄러워지겠지. 근데 지금 총리는 누굽니까? 지금 총리는 미셸 바니에, 마크롱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 이 내각에 대해서, 총리에 대해서 재신임, 요번에 투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재신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도 지금 예산 있지요. 예산랑 관련해가지고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 똑같아, 우리나라랑. 지금 윤석열이가 정부에서 예산 만든 거 민주당이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좀 해달라고 해야 되고 있거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거부당하니까 지금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국회한테 굽신굽신 거리고 있어요. 굽신굽신. 이게 정상이거든. 이게 정상이야. 근데 윤석열은요. 야, 민주당 사과 안 하면 대화 안 할 거야? 그 짓을 하고 있죠. 병신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야.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미셀 바르니에 총리는 주요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정부의 취약한 입장을 본인이 인정을 했고, 그래서 만약 좌파와 구구 세력이 연합으로 불신임이 가결될 경우 지금 금융시장에 심각한 혼란이 올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설마 좌파와 구구 손잡을까? 원래는 중도 우파와 구구가 손잡아서 유지됐는데 지금 마크롱에 대한 비판이 크다 보니까 좌파하고 구구하고 손잡아가지고 의회를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진짜 웃긴 거죠, 진짜.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다. 이게 지금 이원집 정부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원집 정부제를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죠? 정세균, 김무성. 이 이원집 정부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이원집 정부제에 좀 관심이 있었죠. 이원집 정부제와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치에서 많이 쓰는 거 대통령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 이런 게 이원집 정부제예요. 이원집 정부제. 의원 내각제하고는 다르죠. 윤석열 정부 같은 걸 봤을 때는요, 차라리 이원집 정부제가 훨씬 낫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은 대통령인데 정말 국회는 민주당이 있으니까 총리를 민주당에서 임명하는 거지. 그리고 진짜로 국정 운영을 총리가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원집 정부제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들은 의원내각제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이원집 정부제도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저도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윤석열 하는 꼬라서리를 보니까 진짜 요새는 대통령제가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의원내각제라든가 이원집 정부제를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어요. 저는 고려한 적이 없는데 정말 어디서 진짜 본 적도 없는 정말 괴물 같은 새끼가 나와가지고 나라 꼴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보니까 의원내각제까지는 아니지만 이원집 정부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총리는 의회가 인준하게, 의회 인준 못 받으면 못하게, 의회 추천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근데 지금처럼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대통령도 이재명이 하고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야당한테 의석을 줬어. 그럼 야당이 총리를 임명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원집 정부제. 쉽게 말하면. 지금은 저는 이원집 정부제도 괜찮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정말 개념 없는 대통령이 나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한번 맛보고 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너무 위험하구나. 겨우 0.7%로 이긴 새끼가 다 가져가갖고 나라 꼴을 다 망쳐놓으니까 이거 진짜 위험하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프랑스 뉴스를 보면서 이원집 정부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BBC입니다. BBC도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지금 계속 정우성 씨 가지고 혼외자 문제 때문에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왜 지들이 난리야? 난 이해가 안 돼요. 정우성이 자기 애를 인정했고 양육비를 비롯해가지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내가 다 하겠다 그랬잖아. 다만 결혼 안 할 뿐이죠. 결혼 안 하면 어때? 성인들이 안 할 수 있지. 아니 살면서도 이혼하는데, 애 낳고도 이혼하는데, 성인들이 서로 합의를 보고 애는 낳고 내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데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오히려 정우성 문제를 보면서는 개인이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런 거 문제할 게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가족관계의 모습이 꽤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BBC에 정우성과 관계는 없지만 지금 영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되게 이슈인가 봐요. 오늘 기사가 나왔어. 오늘 기사야. 어떤 기사냐? 만약에 당신이 아이를 원한다면은 굳이 남자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남자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혼모라고 해야 되나? 미혼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사는 뭐냐면 영국에서 혼자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로 임신하는 여성의 비율이 10년 동안 3배가 늘었대요. 2012년도에는 한 1,400명 됐는데 지금 10년 만에 4,800명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 증가하는 이유는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는 시기를 내가 좀 해석이 좀 안 돼요. 여기서는요. 그 해석을 보면은 아이를 가지는 시기를 미루다가 안정적인 파트너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파트너 찾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이건 안 되겠다 해갖고 그냥 먼저 아기를 가져버리는 거야. 굳이 파트너한테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내 원하는 아기를 가질 건데 파트너를 뭘 기다려? 나 그냥 아기 가질래. 내가 키울래. 그런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또 여성들이 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은 출산이 힘들어지니까 더 먹기 전에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미 사회에서 싱글맘에 대한 낙인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은 이젠 몰라,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싱글맘, 애비 없는 애야? 이러면 편견이 있었는데,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싱글맘이 이상하지 않거든요. 흠이 아니야. 흠결이 아니야.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는 이렇게 싱글맘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39세의 지나, 46세의 소피, 42살의 미셸, 이런 실제 인물들에 대해서 같이 인터뷰하는 이야기 나와요. 다만 어려움이 뭐냐? 어려움은 제일 어려운 거는 경제적인 거, 돈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인공수정이라든가 시험관 시술이 비싼데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싼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육아 비용. 아이를 육아하는데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거, 그게 어려울 뿐이지, 내가 애를 갖는데 돈 문제, 사회적인 지원, 그게 부족해서 어려울 뿐이지, 사실은
유럽에서는 싱글맘이라고 더 이상 옛날같이 낙인이 있거나 편견이 있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결론은 뭐냐? 혼자 부모가 되는 것을 선택한 여성들은 자신의 생식 능력을 고려하여 점점 더 자율적으로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경제적, 제도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게 있지만 사회적 낙인은 지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앞으로 여성들이 이렇게 싱글맘을 선택하는 증가율을 보일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대세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웃긴 게 뭐냐면 엊그저께 국민일보, 이 꼴통신문이죠. 이 꼴통신문에서 나온 사설이에요. 제목이 뭡니까? 미혼모 지원하되 비혼 출산 장려 안 되도록 경계해야 한다. 아, 이게 골 때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혼 출산 하라고, 미혼모 하라고, 뭐 장려 하라는 말이 아닌데, 이거는 뭐 출산 장려 하라 안 하 이런 말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미혼모는, 싱글맘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이미 낙인 찍고 있는 거야. 낙인 찍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저질스러운 사설입니까? 내용은 뭐냐면 비혼 출산 하는 거에 대해서 양육비 문제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도와준다 그런 말이 있어. 근데 마지막 가면 뭐냐면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설이 미혼모들을 그냥 불쌍하고 도움 필요한 사람으로 하면서 도와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거야. 그래서 얼마나 불쌍하냐.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도와는 주는데, 불쌍하니까 도와는 주는데, 출산 장려를, 비혼 출산 장려를 뭐 고려하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뭐 그런 식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인식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정우성 문제 가지고 이 지랄을 떨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죠. 하여간 뭐 BBC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 외신은요, 가디언인데 이거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여서 뭐냐면 캐나다의 언론사들이 챗 GPT가 있는 오픈 AI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배상액이 수십억 달러. 10억 달러가 얼마예요? 1조 4천억이거든요. 10억 달러가. 그러니까 수조 원이 들어가 있는 이 소송이죠. 이거 왜 하는 거냐면은 이 캐나다의 언론사들이 오픈 AI가 챗 GPT 말하는 거예요.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들이 자기네 기사를 무단으로 좀 사용하고 있다. 그거죠. 실제로 챗 GPT 여러분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챗 GPT가 그 대화형으로 얘기도 하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기사 검색해서 말해주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이거 왜 쓰자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저널리즘을 채굴하면서 기자와 편집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지금 오픈 AI가 부당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사 하나당 전체가 아니에요. 기사 하나당 1,900만 원 우리 돈으로 캐나다 달러 2만 달러 손해배상금 내라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향후 기사 사용하지 말고 오픈 AI 책 수익의 일부를 반환하라는 거죠. 이게 수조 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캐나다의 주요 언론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픈 AI가 사실 과거에 그 AP 같은 경우는 계약 맺어가지고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캐나다에서는 같이 이렇게 계약 맺은 사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그 캐나다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해외의 모든 언론사들이 오픈 AI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론과 전망이 있는데 이 소송은 오픈 AI가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방식의 합법성 여부를 판가름할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언론사들이 이기면 오픈 AI는 앞으로 수조 원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고 AI와 언론 산업 간의 긴장이 앞으로 계속 된다는 거죠. 이번 사건은 양측의 협력 모델을 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건데, 야, 이거는
이 오픈 AI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치명적인 그런 소송이 될 수도 있겠다. 지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AI들이 갖고 있는 숙제죠. AI들이. 이거 왜냐면 자기들이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데 그 방대한 데이터라는 게 이미 다 다른 사람들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싸우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3부 해외 외신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